2025년 한 해 동안 S&P 500에 투자한 사람들은 16%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S&P 500은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약 26%, 2024년에는 약 23%,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강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3년 연속 고수익이 이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며 역사적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즉 닷컴 버블로 이어지던 시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평균 대비 명확한 고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 가치 판단 지표인 실러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약 39에서 40 수준으로 이는 평균보다 훨씬 높고 닷컴 버블 직전 수준과 유사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KPE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폭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평균 수익률이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 역사 데이터를 보면 케이프 30 이상에서 투자했을 때 이후 10년 실질 수익률은 연 0에서 3% 수준이었고 케이프 15 근처에서 투자했을 때 연 7에서 10%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지금이 당장 무너질 시장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수익률이 과거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큰 구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S&P 500 ETF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니까 괜찮다, 장기 투자니까 상관없다 이런 말을 믿으면서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ETF 투자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과열돼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6,000포인트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1957년 시작 지수는 약 44포인트였습니다. 거기서 6,000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 지난 약 7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약 9에서 10%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주식의 장기 평균이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흐름입니다. 2023년 약 26%, 2024년 약 23%, 2025년에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으로 평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연 10%씩 가던 시장이 최근 몇 년간은 연 20% 안팎의 속도로 달려온 셈이고 이는 평균의 약 2배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시장이 과열됐다는 말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기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오래 올랐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주식시장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고 장기적으로 검증된 지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실러 PE 비율, 즉 KAPE입니다. 이 지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지표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PER처럼 현재 주가를 최근 1년 이익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KPN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순이익을 물가 상승률로 조정한 값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황기 이익이 과대평가되거나 불황기 이익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최대한 제거한 장기 가치 지표인 거죠. 이 KP의 역사적 평균은 약 17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 현재 수치는 약 38 전후입니다. 장기 평균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시기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바로 닷컴 버블 직전인 1999년, 2000년. 당시 KP는 약 4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약 3년 동안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약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고평가 지표로 흔히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워런 버핏이 2001년 포춘지 인터뷰에서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라고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미국 전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미국의 명목 GDP로 나눈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고평가, 150%를 넘으면 상당한 고평가 구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 현재 미국의 버핏 지수는 200%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2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실물 경제 성장 속도보다 금융자산의 가격이 훨씬 앞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솔림 현상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 7개 기업입니다. S&P 500개 지수는 이름 그대로 500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 7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기준 약 32에서 33% 수준에 달합니다. 즉 지수의 3분의 1을 단 7개 기업이 좌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S&P 500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의 집중도입니다.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기업들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도 20배 중후반, 높은 기업은 100배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00배라는 건 단순 계산으로 현재의 이익 수준이 유지된다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향후 폭발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 가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미래 성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경우 실적 성장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 자금과 옵션, 테마 중심의 매수세가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대가 꺾일 경우 지수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ETF를 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비싸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래서 안 사는 게 정답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2016년에서 2017년쯤 상황을 돌아보면요. 지금과 거의 똑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S&P 500이 역사적으로 고평가됐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CNBC에서는 골드만삭스를 인용해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주식시장이 비싸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에서는 아예 S&P 500 ETF에서 도망쳐야 할 4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도망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 초부터 2020년 초 코로나 폭락 직전까지 S&P 500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즉 고평가 경고만 믿고 시장을 떠났던 투자자들은 이 구간의 수익을 고스란히 놓친 셈입니다. 물론 2020년 3월 코로나 충격으로 S&P 500은 한 달 만에 약 34%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공포의 바닥에서 다시 매수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 저점부터 2024년 말까지 S&P 500 지수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켓 타이밍의 함정입니다. 시장이 언제 떨어질지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런 버핏도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걸 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시장이나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기준으로 매수나 매도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시장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적립식 투자, 영어로는 Dollar Cost Averaging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매달 또는 매 분기처럼 정해진 주기마다 같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같은 돈으로 적은 수량을 사게 되고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매입 가격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면서 평균 매입 단가가 형성됩니다. 즉, 가격을 맞추려 하지 않아도 비싸게 살 확률과 싸게 살 확률이 자동으로 섞이는 구조입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2007년 10월 투자 시점을 잡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거의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시장의 고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분기마다 100만 원씩 S&P 500 ETF에 적립식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참혹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2009년 3월에는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약 57% 하락한 저점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실제 계산상 2010년 초가 되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에서도 시장 지수 자체는 아직 2007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폭락 구간에서 같은 금액으로 훨씬 많은 수량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평균 매입 단가가 크게 낮아졌고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서자 지수보다 먼저 수익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한 번 투자 습관이 형성되면 이후의 장기 상승장도 의식적인 판단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이른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말입니다. 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전문가들이고 연봉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SPI VA 스코어 카드를 보면 현실은 냉정합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이들 액티브 펀드 매니저 중 S&P 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낸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85%의 전문가가 그냥 S&P 500 ETF를 사서 가만히 들고 있는 전략보다 못한 성과를 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과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이긴 펀드의 비율은 20%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각종 운용 보수와 판매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실제 투자자 기준 성과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패시브 투자, 즉 시장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투자가 점점 주류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패시브 펀드의 운용 자산 규모는 약 13조 2,900억 달러로 액티브 펀드 약 13조 2,300억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 그냥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쪽이 확률적으로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비싼데도 계속 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기 전망이 아니라 역사적 통계를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1926년부터 2023년까지 약 벅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의 S&P 500 연간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애는 약 73%,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애는 약 27%입니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4년 중 3년은 오르고 1년 정도는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는 작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연간 마이너스 38%, 2022년에도 마이너스 18%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건 하락의 크기보다 상승이 발생하는 빈도입니다. 오를 확률이 떨어질 확률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시장이라면 장기적으로 그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을 압도합니다. 미디어가 이걸 부추기기도 하죠. 뉴스를 켜면 항상 뭔가 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긴장, 전쟁, 경기 침체 우려까지 매년 새로운 위협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시장은 움직여왔습니다. 2022년에 큰 조정을 겪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다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장기 흐름은 여전히 위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ETF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ETF 투자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지금 시장이 비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케이프는 약 38, 버핏 지수는 200%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건 전망이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큰 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적립식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야 할 건 매그니피센트 세븐솔림 문제입니다. S&P 500 ETF를 샀다고 해서 500개 기업에 고르게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상위 7개 기업이 지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계속 잘 되면 문제없지만 이 중 일부만 흔들려도 지수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ETF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과 자산군을 나누는 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외 선진국 전차를 추종하는 ETF, 신흥국 ETF, 그리고 주식과 성격이 다른 채권 ETF를 함께 섞는 방식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라면 환율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화 자산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전략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게 테마형 ETF입니다. ETF가 인기를 끌면서 비트코인, 반도체, 클린에너지, 메타버스처럼 특정 테마에 집중한 ETF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전통적인 패시브 투자가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트렌드에 베팅하는 성격의 투자에 가깝습니다. 테마형 ETF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뜨기 전에 사서 열기가 식기 전에 팔아야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전문가들도 거의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테마형 ETF에 올인하는 전략은 이름만 ETF일 뿐 패시브 투자의 원칙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ETF 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ETF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광범위한 ETF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비싼 구간에서는 투자 속도를 조절하거나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S&P 500 ETF 투자는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인 상황에서 미국 ETF를 매수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 환율 고점 부근에서 진입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이후 환율이 1,200원대처럼 낮아진다면 미국 주가가 일정 부분 올랐더라도 환차손 때문에 실제 원화 기준 수익률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환율이 더 상승한다면 주가 수익에 더해 환차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환율 역시 주가만큼이라 예측이 어렵다는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환율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몇 가지 현실적인 보완 전략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하나는 환해지형 ETF를 활용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일부 줄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환율이 높을 때는 투자 금액을 줄이고 낮을 때는 조금 더 늘리는 식으로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역시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환율 타이밍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에 가깝습니다. 장기 투자의 힘을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S&P 500에 어느 시점이든 투자한 뒤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역사적으로 손실로 끝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다시 말해 닷컴버블 고점이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든 어떤 시점에 진입했더라도 15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다면 결과는 대부분 플러스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언제나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통계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투자 성과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정보도 타이밍도 아니라 결국 멘탈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휩쓸려 팔아버리지 않고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장기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가까운 시일 내에 써야 할 자금을 투자하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적립식 투자의 진짜 장점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면 그 다음 날부터 주가의 작은 변동에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르면 지금이라도 더 넣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 내리면 왜 하필 이때 샀을까 후회가 따라옵니다. 반면 돈을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면 시장이 하락을 손실이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투자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의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적립식 투자가 강력한 이유는 시장을 이겨서가 아니라 시장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인드셋이 있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S&P 500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비싼 구간에 와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의 쏠림, 일부 종목에 집중된 투기적 매수세, 그리고 여전히 부담스러운 고금리 환경까지 불안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 하나도 있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건 전문가들도 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싸다고 시장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더 오른다면 그건 역시 손해입니다. 결국 답은 예측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되, 지금처럼 고점 논란이 있는 구간에서는 투자 금액을 조금 줄이거나 현금 비중을 다소 높이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신 테마형 ETF나 레버리지 상품처럼 타이밍이 중요한 상품에는 굳이 손대지 않는 게 낫습니다. 투자는 결국 확률의 게임입니다. 100%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들락날락한 사람보다 시장에 오래 머문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패시브 투자의 핵심이고 ETF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장이 비싸 보여서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당신이 정상적인 투자자라는 증거입니다.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게 결국 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투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을 믿고 시간을 견디는 태도의 문제입니다.